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낡은 기와지붕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외진 산골 마을, 그곳에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김치 공장 옥분내 발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장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시골 살림집에 가까운 이곳은 수백 개의 장독대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어 마치 고대의 유적지 같은 엄숙함마저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고즈넉한 풍경 위로는 짙은 회색빛 슬픔과 함께 비릿한 욕망의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김치에 바쳐온 명장, 김옥분 여사가 어젯밤 호련히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마치 오래된 장독이 깨지듯 갑작스럽고도 돌이킬 수 없는 파열음을 내며 가족들의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향 냄새가 진동하는 장례식장,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새벽 2시의 정막을 깬 것은 고인의 자식들이 나누는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엄마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냐고.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가실 때 분명히 뭐 남겨둔 거 있을 거 아니냐고. 상주 완장을 찬 첫째 아들 철수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에 시달리고 있는 그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슬픔 이전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동생들을 번갈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명품 가방을 끌어안고 뾰루퉁하게 앉아있는 둘째 딸 영희와 영정사진 앞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막내딸 지은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그 말이 나와? 엄마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지났어. 그리고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 평생 배추 절이고 무 썰어서 번 돈, 오빠가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었잖아. 지난번에 가져간 5천만 원도 안 갚았지? 둘째 영희가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녀 역시 어머니의 유산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려면 목돈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빠인 철수가 독식하는 꼴만은 절대 볼 수 없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남매의 언쟁은 고인의 영정 앞에서도 멈출 줄 몰랐습니다. 철수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김영희. 너 말 다 했냐? 내가 말아먹고 싶어서 말아먹었어? 다 집안 일으켜 보려다 그런 거지. 그리고 너도 엄마한테 시집 갈 때 비싼 혼수 해달라고 난리쳐서 해갔잖아. 그건 기억 안 나냐? 우리가 받은 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남은 재산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아니지, 장남이니까 내가 더 가져가는 게 법도에 맞지. 법도? 웃기고 있네. 요즘 세상에 장남 타령이 먹힐 것 같아? 법대로 해, 법대로. n분의 1이야. 알았어? 철수와 영희의 고성이 장례식장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죽은 사자의 고기를 두고 으르렁거리는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유일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막내딸 지은뿐이었습니다. 지은은 35의 나이가 되도록 시집도 가지 않고 어머니 곁에서 김치를 담가왔습니다. 그녀에게 어머니는 스승이자 친구였고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향을 하나 더 피우며 속으로 삼켰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빠랑 언니가 저러는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 가는 길 시끄럽게 해서 정말 미안해. 지은의 눈물 한 방울이 향로 위로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리는 탐욕에 눈먼 언니 오빠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삼남매는 어머니가 평생을 살았던 파주의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안에는 주인을 잃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을 깨뜨린 것은 다시금 철수의 거친 발소리였습니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자개장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이불장과 서랍을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엄마가 현금을 좋아했으니까 장롱 깊숙이 숨겨뒀을 거야. 아니면 금덩어리라도 사뒀을지 몰라. 철수는 마치 강도가 든 것처럼 어머니의 유품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곱게 개어놓은 한복, 빛바랜 사진첩, 낡은 돋보기 안경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영희 역시 부엌 찬장을 뒤지며 돈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그릇들은 다 뭐야? 요즘 빈티지 그릇이 유행이라던데 이거 팔면 돈 좀 되려나? 아유, 근데 냄새나서 원. 김치 냄새가 아주 쩔었네 쩔었어. 영희는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에게 어머니의 집은 그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지독한 젓갈 냄새가 배어있는 빨리 처분하고 싶은 폐가일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엉망이 된 안방을 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팽개쳐진 어머니의 베개를 끌어안고 지은은 철수를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냄새 아직 안 빠졌어. 엄마가 저기 앉아서 우리 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어떻게 오자마자 돈 타령이야? 철수는 씩씩거리며 장롱 서랍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10원짜리 하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땀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지은을 노려보았습니다. 야, 김지은. 너 알고 있었지? 엄마가 돈 어디다 숨겼는지 너는 알 거 아니야. 맨날 엄마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빨리 말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지 말고. 오빠 엄마 돈 없어. 알잖아. 엄마 평생 좋은 옷 한 벌 안 사 입고 돈 생기면 다 좋은 재료 사는 데 썼어. 배추 사고 고춧가루 사고 소금 사고. 그게 다야. 남은 건 이 집이랑 공장뿐이라고. 뭐, 그럼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죽었다는 거야? 그 유명한 옥분내 김치가 돈을 못 벌었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중간에서 빼돌린 거 아니야?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날뛰었습니다. 사실 옥분내 김치는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이었지만 옥분 여사의 고집스러운 철학 때문에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김치가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버무리고 자연 발효시키는 전통 방식을 고수했기에 생산량에 한계가 있었고 재료비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수의 머릿속에는 김치 명인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환상과 어머니가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희가 부엌에서 나오며 혀를 찼습니다. 오빠 지은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엄마가 워낙 꽉 막힌 양반이었잖아. 백화점 입점 제안 들어왔을 때도 다 거절하고 홈쇼핑도 안 한다고 하고 돈복을 제 발로 걷어차고 사신 분인데 무슨 돈이 남아있겠어. 그럼 어떡해? 나 이번 달까지 빚 못 갚으면 진짜 큰일 난단 말이야. 사채업자들 들이닥치면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철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넓은 마당과 뒤편으로 이어진 야산, 그리고 낡았지만 규모가 꽤 큰 공장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철수의 눈에 탐욕스러운 이체가 서렸습니다. 그래, 땅이 있었지. 이 집이랑 공장 부지, 그리고 뒤에 밭까지 합치면 평수가 꽤 되잖아. 요즘 파주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이거 팔면 빚 갚고도 남겠어.
철수는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치 금광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영희도 눈을 반짝이며 오빠를 따라 나갔습니다. 맞아, 오빠. 이 근처에 카페 들어오고 펜션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잖아. 이거 싹 밀고 땅으로 팔면 몇십억은 받을 수 있을걸? 아니면 우리가 건물을 올려서 세를 받아도 되고. 두 남매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아직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집을 허물고 건물을 올리는 상상을 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루 끝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땀과 눈물, 그리고 김치에 대한 신념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성지였습니다. 절대 안 돼. 이 집은 못 팔아. 공장도 계속 돌려야 해. 지은의 단호한 목소리에 철수와 영희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철수는 코웃음을 치며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뭐, 못 팔아? 내가 뭔데 팔라 말아야? 너도 상속권 3분의 1밖에 없어. 나랑 영희랑 합치면 과반수야. 우리가 팔겠다고 하면 파는 거야. 그리고 공장을 돌려? 엄마도 없이 내가 무슨 수로 공장을 돌려? 너 혼자 그 많은 배추를 절일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나 엄마한테 다 배웠어. 엄마 레시피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단골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어. 5분 내에 김치 맛변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달라고 부탁하셨단 말이야. 웃기지 마. 그깟 김치 쪼가리 팔아서 언제 돈 벌래? 한 달에 순수익이 얼마나 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야, 이 땅 팔면 1인당 10억씩은 챙길 수 있어. 너 평생 김치 냄새 맡으면서 늙어 죽을래? 아니면 10억 챙겨서 우아하게 살래? 오빠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철수는 지은의 어깨를 툭툭 치며 회유하듯 말했지만 그 눈빛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지은은 오빠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돈 필요 없어. 나는 엄마 김치 지킬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이 장독대들 절대 없애지 말라고 하셨어. 여기 우리 집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하셨어. 장독대? 젓갓 항아리들이 뭐가 중요해? 다 깨버리고 싹 밀어버려야지. 안 그래도 자리만 차지하고 음침해서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영희가 마당을 가득 채운 장독대들을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들은 늦가을 햇살 아래서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00년이 넘은 시간장이 담긴 항아리도 있었고 옥분 여사가 가장 아끼던 묵은지가 담긴 항아리들도 있었습니다. 지은에게는 그 항아리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안 돼. 장독대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집은 못 팔아. 지은이 악을 쓰며 대들자 철수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지은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집애가 오냐 오냐 했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야, 현실을 봐. 엄마 죽었어. 이제 5분 내 김치는 끝난 거라고. 누가 이름도 없는 내가 만든 김치를 사 먹어?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도장 내놔. 내일 당장 부동산 업자 부를 거니까. 그때였습니다. 마당 구석 가장 크고 오래된 장독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세 남매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허름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헛기침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옥분 여사의 오랜 단골이자 마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박 씨였습니다. 아이고, 상중이라 경황이 없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옥분 여사님 유언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유언이요? 철수와 영희의 눈이 동시에 번쩍 뜨였습니다.
유 원장이 있다는 말은 곧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철수는 박 사무장에게 달려가다시피 다가갔습니다. 유 원장이 있었습니까? 엄마가 뭐라고 남기셨나요? 땅은요? 땅은 장남인 저한테 주신다고 했죠? 박 사무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식 공증을 받은 유 원장은 아닙니다만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맡겨두신 편지와 녹음기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특히 재산 처분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철수가 봉투를 낚아채려 했지만 박 사무장은 한 발 물러서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세 분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함께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당장 해요. 당장? 철수와 영희는 박 사무장을 마루로 이끌었습니다. 지은도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마루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시선이 박 사무장의 손에 들린 낡은 녹음기에 고정되었습니다. 박 사무장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와 함께 그토록 그리던 하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느껴지는 어머니 옥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새끼들 다들 와 있냐? 내가 이 말을 남길 때쯤이면 나는 이미 흙으로 돌아갔겠구나. 철수 너는 또 빚 때문에 쫓기고 있을 테고 영희 너는 돈 타령하고 있을 테지. 그리고 우리 지은이는 울고만 있을 테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자식들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뜨끔한 듯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내가 남긴 재산이라고는 이 집이랑 공장, 그리고 밭대기 조금이 전부다. 다 합치면 돈으로 꽤 되겠지. 하지만 이 애미는 이 재산을 너희에게 그냥 물려줄 생각이 없다. 뭐? 안 물려준다고? 그럼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야? 사회 환원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철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녹음기 속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내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이 김치 공장이 돈 몇 푼에 팔려나가는 꼴은 죽어서도 못 본다. 그래서 내기를 하나 하려고 한다. 너희 셋 중에서 내가 남긴 마지막 김치의 맛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사람에게 이 집과 공장, 그리고 내 모든 비법이 담긴 비밀 노트를 물려주겠다. 마지막 김치? 그게 무슨 소리야? 영희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뒷마당 장독대 어딘가에 내가 죽기 직전에 담근 김치 한 포기를 숨겨두었다. 그 김치를 찾아내서 맛을 보고 똑같은 맛을 내는 김치를 만들어 와라. 기한은 49제가 끝나는 날까지다. 만약 아무도 해내지 못한다면 공장은 재단에 기부하고 너희에게는 10원 한 장 주지 않겠다. 녹음기 버튼이 툭 하고 올라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박 사무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유언이라고요? 김치 맛을 재현하라고요? 아니, 평생 칼질 한 번 안 해본 나더러 김치를 담그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무효예요. 치매 노인네 헛소리라고요. 철수는 펄펄 뛰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무장은 냉정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입니다. 변호사 공증까지 마쳤으니까요. 49제까지 정확히 45일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세 분이 각자 김치를 담가오셔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사는 마을 이장님과 저, 그리고 옥분 여사님의 스승이셨던 강원도 할머니께서 맡기로 하셨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돈 앞에 두고 요리 경연 대회라도 하라는 거야?
영희는 기가 막힌다는 듯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김치, 어머니가 숨겨둔 김치.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수수께끼였습니다. 지은은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공장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가치였다는 것을요. 오빠, 언니, 난 할 거야. 엄마가 내신 숙제, 내가 풀 거야. 지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유리하겠지. 맨날 엄마 옆에서 김치나 담갔으니까. 근데 착각하지 마라. 나도 어릴 때 엄마 등 너머로 본 게 있어. 그리고 요즘 세상에 레시피가 뭐 별거냐? 유튜브 보고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 내가 못할 것 같아? 10억이 걸려 있는데 내가 똥오줌 못 가릴 것 같냐고. 철수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는 김치를 담그는 것이 아니라 돈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영희 역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뭐까짓 거 해보지. 나도 강남 유명 요리 학원 다녔었어. 미각 하나는 타고났다고. 엄마 김치가 뭐 대수라고. 제일 비싼 재료 사다가 쳐바르면 더 맛있겠지. 세 남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옥분 여사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김치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랜턴 하나를 들고 뒷마당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항아리 중에서 어머니가 숨겨둔 마지막 김치를 찾아야 합니다. 지은은 항아리 하나하나를 쓰다듬으며 어머니의 온기를 찾으려 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디에 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김치에 무슨 비밀을 담아두신 거예요? 밤바람이 윙윙거리며 장독대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숨바꼭질을 하자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김치가 단순한 배추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속에 형제들이 그토록 탐내는 땅값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1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을 지켜보는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안방 창문 틈으로 철수와 영희가 눈을 번뜩이며 지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기집애 벌써 선수치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일 당장 사람들 불러서 장독대 다 뒤지라고 해. 철수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탐욕과 순수, 그리고 비밀이 뒤엉킨 파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어머니의 진짜 유산을 차지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낡은 김치독에는 어떤 엄청난 비밀이 봉인되어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났지만 파주의 옛집 마당은 여전히 전쟁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치열한 보물찾기 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옥분 여사가 숨겨두었다는 마지막 김치를 찾기 위해 철수는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셋이나 사서 마당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장독대를 휘감고 돌았지만 사람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 뚜껑이 열렸다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쿵, 쿵, 덜그러. 그 소리는 마치 잠든 김치들을 억지로 깨우는 불협화음처럼 들렸습니다. 야, 조심 좀 해. 그게 얼마짜리 항아리인 줄 알아? 깨면 니들 일당에서 다 깔 거야. 빨리빨리 좀 찾아봐. 뚜껑에 무슨 표시 같은 거 없나 잘 보란 말이야. 철수는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며 인부들을 닥달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초조함에 다리를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약속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 김치는 어머니의 유산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로또 복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희 역시 명품 트렌치 코트에 흙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독대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고 항아리 구석구석을 비추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유 냄새야. 엄마는 무슨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가놨어? 이건 작년 거, 이건 재작년 거. 도대체 마지막 김치라는 게 어디 있다는 거야? 오빠, 저 아저씨들 보고 저쪽 구석도 좀 보라고 해. 거기가 제일 음침해서 숨기기 딱 좋잖아. 너나 잘 찾아. 그리고 찾으면 바로 나한테 가져와. 괜히 딴 주머니 찰 생각하지 말고. 철수가 쏘아붙이자 영희도 지지 않고 눈을 흘겼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진 남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동안 막내 지은은 묵묵히 마당 가장자리의 낡은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옥분 여사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깨진 독들을 모아둔 곳이었습니다. 남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깨진 독조차 어머니는 버리지 않고 뒤집어 놓거나 화분으로 쓰곤 하셨습니다. 지은의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어머니의 뒷모습.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어머니는 늦은 밤에 호롱불 하나를 들고 이 창고 쪽으로 가셨습니다. 엄마, 여기 계신 거죠? 지은은 창고 구석, 거미줄이 쳐진 낡은 시루 뒤편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흙이 묻은 작은 단지 하나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다른 웅장한 장독들과 달리 아주 작고 볼품없는 옹기였습니다. 하지만 뚜껑 위에는 어머니가 서툰 솜씨로 그려넣은 작은 꽃 그림이 있었습니다. 지은이 어릴 때 엄마에게 선물했던 카네이션 그림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흙을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빠, 언니, 여기야. 찾았어. 지은의 외침에 철수와 영희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인부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몰려들었습니다. 철수가 지은을 거칠게 밀치고 단지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비켜봐. 내가 먼저 볼 거야. 철수는 탐욕스럽게 단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영희도 고개를 들이밀었다가 실망한 듯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뭐야? 이게 김치야? 그냥 배추 절인 거 아니야? 색깔이 왜 이래? 고춧가루를 넣다 말았나? 단지 안에 들어있는 김치는 그들이 상상했던 먹음직스러운 붉은색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백김치처럼 하얀색도 아니었습니다. 옅은 분홍빛이 감도는 마치 물에 씻은 듯 희미한 색깔의 김치였습니다. 냄새 또한 달랐습니다. 젓갈 특유의 쿰쿰한 냄새 대신 코끝을 톡 쏘는 듯한 청량하고 시큼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상한 거 아니야? 냄새가 왜 이래? 엄마가 노망이 나서 김치를 담그다 말았네. 에이씨, 꽝이잖아. 철수가 짜증을 내며 단지를 바닥에 내려놓으려 하자 지은이 황급히 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니야. 상한 거 아니야. 이 냄새 맡아봐. 이건 그냥 신냄새가 아니야. 지은은 조심스럽게 김치 국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한가 싶더니 곧이어 톡 쏘는 탄산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뒤이어 깊고 은은한 감칠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은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맛이었습니다. 매운맛으로 혀를 마비시키는 요즘 김치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오래 숙성된 와인처럼 깊고 복합적인 풍미였습니다. 맛있어. 오빠, 이거 진짜야. 엄마가 만드신 마지막 작품이 맞아.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철수와 영희도 반신반의하며 김치 조각을 뜯어 입에 넣었습니다. 우물우물 씹던 철수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거? 맛이 왜 이래? 사이다를 부었나? 톡 쏘기 나는데.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이게 무슨 100억짜리 레시피야? 그냥 맹물 맛인데? 영희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독특하긴 한데 이게 팔릴까? 요즘 사람들은 맵고 짠 거 좋아하잖아. 이건 너무 심심해. 엄마가 미각을 잃으셨던 게 분명해. 하지만 박 사무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는 김치 맛을 보고는 눈을 감고 깊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군요. 옥분 여사님께서 평생을 연구하시던 게 바로 이거였군요. 무미의 미, 자극적인 양념 없이 발효만으로 최고의 맛을 끌어내는 경지. 이게 바로 대기업이 탐내는 원천 기술일 겁니다. 박 사무장의 말에 철수와 영희의 눈빛이 다시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있든 없든 대기업이 돈을 준다는 그 기술이 들어있다는 말에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걸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죠? 야, 김지은. 너 그거 일이네. 내가 가져가서 분석해봐야겠어. 철수가 단지를 뺏으려 하자 박 사무장이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김치는 공평하게 3등분해서 나누어 드릴 겁니다. 각자 가져가서 연구하시고 정확히 45일 뒤인 49제 날 똑같은 맛을 낸 김치를 가져오십시오. 그때까지는 누구도 이 원본 김치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삼남매는 어머니의 마지막 김치를 작은 통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수십억의 유산을 거머쥘 수 있는 열쇠이자 앞으로 벌어질 피 튀기는 전쟁의 씨앗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서울의 유명하다는 요리 연구가와 식품공학 교수들을 돈으로 매수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온갖 종류의 배추와 무 그리고 수십 가지의 젓갈과 조미료가 널려 있었습니다. 박사님, 분석 다 끝났습니까? 도대체 저 맛의 비결이 뭡니까? 철수가 닥달하자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좀 이상합니다. 염도는 일반 김치의 절반 수준이고 캡사이신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유산균 수가 일반 김치의 10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균이 시중에서 파는 종균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변종입니다. 변종이요? 그럼 그걸 못 만든다는 겁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아니, 만들 수는 있습니다. 배양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환경입니다. 이 유산균은 특정 온도와 습도, 그리고 아마도 옥분 내 공장의 흙 속에 있는 미생물과 결합해야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실험실 환경에서는 이 맛을 100% 재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젠장, 그럼 어쩌라는 거야? 철수는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가 벽에 부딪히자 그의 조급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 이자 입금일 지난 지가 벌써 5일이야. 이번 주까지 해결 안 되면 신체 포기 각서 들고 찾아갈 거야. 알지? 우리 애들 거친 거. 철수는 전화를 끊고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전공법으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남의 것을 망치거나 훔치거나
한편 영희는 강남의 수입 식료품점을 돌며 최고급 재료들을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이게 히말라야 핑크솔트고 이건 이탈리아산 유기농 식초? 좋아. 엄마 김치가 심심한 맛이었으니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핵심일 거야. 영희는 백화점 문화센터 요리 강사를 초빙해 개인 교습을 받으며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5만 원이 넘는 유기농 배추를 쓰고 전복과 낙지를 갈아 넣었습니다. 어때, 선생님? 엄마 김치랑 비슷해? 강사가 맛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맛은 아주 훌륭합니다. 고급스럽고요. 하지만 어머님 김치에서 났던 그 톡 쏘는 청량감은 없네요. 이건 그냥 맛있는 해물 김치예요. 발효의 깊이가 다릅니다. 영희 역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비싼 재료를 쓴다고 해서 세월이 만들어낸 발효의 맛을 흉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지은은 파주의 낡은 공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김치 노트를 수백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노트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어머니의 비법들이 적혀 있었지만 마지막 김치에 대한 구체적인 레시피는 없었습니다. 단지 노트의 맨 뒷장에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치는 혀로 담그는 게 아니라 귀로 담그는 것이다. 귀로 담근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지은은 밤새 장독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 항아리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서 미세하게 보글거리는 발효의 소리. 지은은 어머니가 썼던 것과 똑같은 파주산 토종 배추를 구하고 어머니가 거래하던 소금 장수에게서 3년 묵은 천일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방식 그대로 기계가 아닌 손으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지은은 발효실 온도계 앞에서 쪽잠을 자며 온도를 체크했습니다.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 사이. 그 미세한 온도 변화가 김치 맛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여일이 지났을 때 지은의 김치에서도 조금씩 그 분홍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맛을 보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김치와 비슷한 청량감이 느껴졌습니다. 됐어. 되고 있어. 조금만 더 숙성시키면 돼. 지은의 얼굴에 희망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49제까지 딱 15일 남은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지은이 피곤에 지쳐 안방에서 잠든 사이 공장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검은 우비를 뒤집어 쓴 남자, 바로 철수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큼지막한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익숙한 동작으로 발효실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이 기집애. 혼자만 성공하게 둘 순 없지. 내가 망해야 내가 산다. 철수는 발효실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그곳에는 지은이 정성껏 담가둔 김치통 수십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공구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업용 식용 소다였습니다. 소다를 넣으면 김치가 급격하게 익어버려 물러터지고 쓴맛이 나게 됩니다. 철수는 김치통 뚜껑을 하나하나 열고 소다를 한 줌씩 털어 넣었습니다. 미안하다, 동생아.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억울하면 너도 장남으로 태어났어야지. 철수는 작업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더욱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발효실의 온도 조절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두꺼비집까지 내려 공장 전체를 정전시켜버렸습니다. 김치는 온도 변화에 가장 민감합니다.
하룻밤만 상온에 노출되어도 그 맛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철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늦잠을 잤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기분에 눈을 뜨니 방 안이 서늘했습니다.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지은은 맨발로 뛰쳐나가 발효실로 향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발효실 문을 연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냉동기는 멈춰 있었고 바닥에는 하얀 가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치통 하나를 열었습니다. 톡 쏘는 청량한 향기는 사라지고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배추는 이미 누렇게 떠서 흐물흐물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25일간의 노력이, 아니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려던 마지막 희망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지은은 뭉개진 배추를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소다 가루 그리고 억지로 뜯겨나간 전원장치, 도둑이 든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김치만을 노린 범행. 범인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지은의 눈물 젖은 눈동자가 서서히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오빠 짓이지? 돈 때문에. 엄마 김치를 죽여.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고작 15일. 처음부터 다시 담그기에는 숙성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은의 시선이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항아리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옥분 여사가 생전에 이건 실패작이야라고 하며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뚜껑이 살짝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왜 실패한 김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혹시? 지은은 홀린 듯 그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열자 놀랍게도 그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아닌 옥분 여사의 마지막 김치에서 났던 바로 그 신비한 향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효모들이 끈질기게 살아남아 숨쉬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이거야. 이걸 종균으로 쓰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지은은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철수가 망쳐놓은 것은 김치였지만 지은의 의지는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비열한 행동이 지은 안에 잠재되어 있던 장인으로서의 도끼를 깨운 것입니다. 두고 봐. 절대 포기 안 해. 엄마의 맛은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오빠가 한 짓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파주의 김치 공장에는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호롱불이 아닌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불빛이었습니다. 철수와 영희 그리고 지은, 세 남매의 김치 전쟁은 이제 단순한 맛 대결을 넘어 서로의 모든 것을 건 생존 게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49제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15일. 파주의 김치 공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지만 그 내막은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지은은 망가진 발효실 대신 공장 뒤편 토구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옥분 여사가 숨구멍이 살아있는 땅이라며 아꼈던 자연 그대로의 온도가 유지되는 천연 저장고였습니다. 지은은 어머니가 실패작이라 부르며 구석에 두었던 깨진 항아리 속의 묵은지를 종균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실패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김치 맛이 변하거나 대가 끊길 위기가 오면 다시 맛을 살려낼 씨앗 김치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지은은 밤낮 없이 배추를 절이고 씨앗 김치에서 추출한 국물을 섞어 배양했습니다. 잠을 잘 시간도 아까워 톡을 입구에서 쪽잠을 자며
지은은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김치에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소금물에 불어 터지고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오빠가 망쳐놓은 김치, 제가 다시 살려낼게요. 엄마의 숨결 끊어지지 않게 할게요. 반면 서울의 철수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김치를 망가뜨린 것으로 모든 게임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철수는 이미 김치 경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49제가 끝나는 즉시 땅을 팔아치우는 것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마주 앉아 독한 양주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내 동생들, 걔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은이 그녀는 김치 다 망쳐서 울고 있을 거고 영희 걔는 겉멋만 들어서 돈 지랄만 하고 있으니 승자는 어차피 접니다. 49제 끝나는 날 바로 도장 찍어드릴 테니 잔금 준비나 해두십시오. 아, 그리고 그 계약금 5억 오늘 먼저 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철수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개발업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럼요. 김 사장님만 믿겠습니다. 여기 가계약서입니다. 이거 쓰시면 급한 불은 끄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약속한 날짜에 명예 이전 안 되면 위약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시죠?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제가 이래봬도 장남입니다. 장남. 법적으로도 제가 우선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철수는 계약서에 지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미리 들어온 계약금으로 빚쟁이들의 입을 막고 며칠간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둘째 영희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천만 원을 들여 최고급 재료로 김치를 담갔지만 아무리 해도 어머니의 그 깊은 맛이 나지 않자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 유명하다는 식품 첨가물 암시장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티 안 나는 거 맞죠? 넣기만 하면 60년 전통의 맛이 난다는 그 마법의 가루요. 아이고 사모님, 이거 한 스푼이면 맹물도 사골 국물이 됩니다. 감칠맛의 끝판왕이죠. 성분 검사에도 안 나와요. 천연 효모 추출물이라서 대신 가격이 좀 셉니다. 영희는 거금을 주고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담근 김치에 그 가루를 듬뿍 쏟아부었습니다. 맛을 보자 혀에 착 감기는 감칠맛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엄마 김치보다 훨씬 맛있네. 역시 돈이 최고라니까. 촌스러운 것들이 뭘 알겠어? 이 정도 마시면 심사위원들도 껌뻑 죽을 거야. 영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김치통을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49제 당일이 밝았습니다. 파주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상복을 입은 삼남매와 친척들, 그리고 심사를 맡은 마을 이장과 박 사무장, 마지막으로 강원도에서 올라온 옥분 여사의 스승 구순의 최노파가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노파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었지만 후각과 미각만큼은 귀신같이 예민한 인물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옥분 여사의 영정이 놓인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 앞에는 3개의 소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 영희, 지은이 각자 가져온 김치 단지가 그 위에 올려졌습니다. 박 사무장이 침통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고 김옥분 여사님의 유언에 따라
마지막 김치 재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며 맛과 향 그리고 식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여사님의 마지막 김치와 가장 흡사한 김치를 꼽겠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이 집과 공장 그리고 옥분 여사님의 비법 노트가 상속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첫 번째 항아리가 열렸습니다. 철수의 김치였습니다. 사실 철수는 요리연구소에서 실패했다는 통보를 받고 급하게 백화점 명품관에서 가장 비싼 김치를 사다가 통만 바꾼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때깔이 곱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최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씹던 노파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퇴! 노파는 씹던 김치를 바닥에 뱉어버렸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김치야? 이건 죽은 김치야.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쇠냄새나는 김치라고. 배추가 숨을 쉬지 않아. 양념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비었어. 내 놈, 이걸 제 어미의 손맛이라고 내놓은 게냐? 철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할망구, 눈도 안 보이면서 뭘 안다고 그래요? 이거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니, 제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입맛이 촌스러워서 고급진 맛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시끄럽다. 내 눈은 멀었어도 혀는 속이지 못해. 이건 돈 냄새만 진동을 하는구나. 탈락이다. 최 노파의 불호령에 철수는 씩씩거리며 물러났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지은을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봐라. 어차피 이 땅은 내 거다. 두 번째는 영희의 김치였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진한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복과 낙지가 들어간 화려한 비주얼에 마을 이장이 군침을 삼켰습니다. 오, 냄새는 아주 좋은데? 감칠맛이 확 도네. 이장이 김치를 맛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영희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최 노파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노파는 김치 국물을 살짝 찍어 혀끝에 댔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 혀를 속이는 재주를 부렸구나. 첫맛은 달콤하고 감칠맛이 나지만 끝맛이 쓰고 텁텁해. 조미료를 들이부었어. 내 어미가 언제 김치에 가루를 탔더냐? 옥분이는 소금 하나도 3년을 묵혀서 간수를 뺀 것만 썼다. 이건 사기야 사기. 뭐라고요? 사기라니요. 이거 최고급 천연 조미료예요.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라고요. 엄마처럼 밍밍하게 만들면 아무도 안 사 먹어요. 영희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박 사무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옥분 여사님의 유언은 가장 잘 팔리는 김치가 아니라 당신의 맛을 재현한 김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영애 씨 김치는 여사님의 철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마지막 지은의 김치만이 남았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르실 다 망가졌는데 내가 무슨 수로 김치를 담가? 그들의 눈빛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투박한 옹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코끝에 청량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젓갈 냄새도 양념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비 온 뒤 숲속에서 나는 흙냄새 같기도 하고 톡 쏘는 사이다 향 같기도 한 묘하고 신비로운 향기였습니다. 최 노파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허공을 더듬어 지은의 항아리 쪽을 향했습니다. 이 냄새. 노파는 숟가락도 쓰지 않고 손가락으로 김치 한 쪽을 찢어 입에 넣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노파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김치를 씹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노파의 주름진 눈가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쁘나, 내가 여기 있었구나. 노파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데 목구멍을 넘어가면 온몸이 개운해지는 맛. 이건 소금과 배추 그리고 시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맛이야. 지은아, 내가 해냈구나. 내가 내 어미를 살려냈어. 박 사무장도 맛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3주 전에 맛보았던 그 마지막 김치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아니, 토굴에서 숙성되어서인지 풍미가 더 깊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발효실이 고장났을 텐데.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씨앗 김치 덕분이에요. 깨진 독에 담겨있던 그 묵은지가 죽은 줄 알았던 효모들이 살아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지은의 승리가 선언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있소. 이거 무효야. 철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핏대선 눈으로 지은을 가리켰습니다. 전현이 사기친 거야. 내가 봤어. 내가 며칠 전에 발효실. 아니, 공장에 갔는데 김치 다 썩어 있었어. 근데 15일 만에 이런 맛을 낸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저거 분명히 엄마가 숨겨둔 원본 김치를 훔쳐다가 내놓은 거야. 철수는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꼴이 되었지만 흥분해서 앞뒤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발효실 끈 거 맞지? 오빠가 쏟아 넣었지? 지은이 매섭게 쏘아붙이자 철수는 흠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리고 원본 김치, 박 사무장 당신이 관리했지? 당신이랑 지은이랑 짜고 친 거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나는 인정 못해. 철수는 이성을 잃고 제사상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김치 항아리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습니다.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다 박살 내버릴 거야. 안 돼. 지은이 몸을 날려 철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옥분 여사의 영정사진이 흔들리고 촛대가 쓰러졌습니다. 장례식장보다 더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거나, 이거지 같은 년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순 없어. 땅 내놔. 내 땅이란 말이야. 철수는 지은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지은이 바닥에 나뒹굴며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철수가 다시 항아리를 들어 올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마당 입구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2대와 덤프트럭 1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철수와 계약했던 부동산 업자와 덩치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오늘이 잔금 치르는 날인 거 잊으셨습니까? 부동산 업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항아리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아직 심사가 안 끝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리다니요?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지났습니다. 우리가 돈 5억 먼저 찔러드렸잖아요. 약속 안 지키시면 위약금 3배인 거 아시죠? 지금 당장 명예 이전 서류 주시든가 아니면 15억 토해내십시오. 15억이요? 철수의 손에서 항아리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산산조각이 난 항아리 파편과 함께 붉은 김치 국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깨진 것은 김치 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철수의 인생도 함께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땅 팔았어? 5억을 받았다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영희가 악을 쓰며 철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도둑놈아, 내 몫은? 내 몫은 어디 갔어? 너 혼자 꿀꺽하려고 했어? 야, 이거 나도 죽게 생겼어. 철수와 영희가 서로 뒤엉켜 싸우는 꼴불견이 펼쳐졌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덩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공장 밀어버려. 어차피 이 땅 담보로 잡힌 거니까 우리가 접수한다. 포크레인 들어오라고 해. 우르릉, 쾅. 공장 입구의 담벼락이 덤프트럭에 받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 년 된 장독대들이 트럭 바퀴 아래서 비명을 지르며 으깨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집이야. 엄마 집이라고. 지은이 울부짖으며 트럭 앞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식들이 불러들인 재앙이 어머니의 성질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무장이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파주 김치 공장인데 용역 깡패들이 난입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까지 공장이 온전할지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가고 있었고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깨진 김치 독 파편을 부여잡고 피 묻은 손으로 덤프트럭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제발 멈춰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100억짜리 비밀이 있다고요. 100억? 부동산 업자가 손을 들어 트럭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돈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아가씨, 방금 뭐라고 했어? 100억? 그때였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흙먼지를 뚫고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중년의 신사. 그는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 대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걸어와 지은 앞에 섰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옥분 여사님의 마지막 김치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기술 이전 계약 아직 유효합니까? 회장의 등장에 철수와 영희 그리고 부동산 업자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은은 이 난장판 속에서 어머니의 유산과 공장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김치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 대기업 회장이 직접 찾아올 만큼 대단한 그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성그룹 회장의 등장으로 파주의 김치 공장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덤프트럭의 시동 소리도 철수와 영희의 악다구니도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회장은 흙먼지가 날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깨진 항아리 파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붉은 김치 국물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더니 손수건을 꺼내 지은의 피 묻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회장의 뒤로 도열한 변호인단과 수행원들의 위압감에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부동산 업자와 용역 깡패들조차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런 귀한 손을 다치셨군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면목이 없습니다. 김지은 양 맞으시죠? 옥분 여사님의 후계자 되시는 분. 네. 제가 김지은입니다만 회장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지은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고인이 되신 옥분 여사님과 제가 생전에 나누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평생을 바쳐 개발하신 특허 유산균, 일명 옥분 락토가 완성되는 날, 우리 대성그룹이 그 기술을 전적으로 인수하고 브랜드화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여사님은 그 균을 완성하기 위해 수십 년간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시기 직전 그 균을 안정화하는데 성공하셨고 그 비밀을 바로 이 마지막 김치 안에 봉인해 두셨던 겁니다. 유산균이요? 그냥 김치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 김치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단순한 발효균이 아닙니다.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물질입니다. 가치로 따지자면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말에 철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빚쟁이들에게 팔을 붙들려 있던 그는 괴력을 발휘해 그들을 뿌리치고 회장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100억이요? 회장님, 지금 100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회장님. 제가 바로 그 옥분 여사의 장남 김철수입니다. 그 김치 사실 제 겁니다. 제가 상주고요. 제가 법적인 상속인입니다. 계약하시죠. 저랑 하시죠. 철수는 비굴하게 웃으며 회장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동생의 김치 항아리를 깨부수려던 짐승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돈 냄새를 맡은 아기처럼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역시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회장님. 저도 있어요. 제가 둘째 딸이에요. 엄마가 생전에 저를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그 기술 이전료 저랑 반반 나누시면 돼요. 오빠는 신용불량자라 계약 못해요.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달려드는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물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뒤에 서 있던 고문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철수와 영희 앞을 막아서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법적인 상속인은 김철수 씨도 김영희 씨도 아닙니다. 옥분 여사님의 유언 공증 서류에 따르면 마지막 김치의 맛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사람만이 이 공장과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김지은 양이 우승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성그룹은 김지은 양과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두 분에게는 1원 한 푼의 권리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야, 이 사기꾼들아. 그딴 유언이 어디 있어. 내가 장남이야. 장남이라고. 철수가 악을 쓰며 발악했지만 회장의 경호원들이 그를 가볍게 제압해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회장은 지은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 양, 어머니의 뜻을 이어 우리와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계약금으로 우선 30억 원을 지급하고 향후 로열티로 매년 매출의 5%를 드리는 조건입니다. 물론 이 공장은 지은 양의 소유로 남으며 옥분 여사님의 전통 방식 그대로 프리미엄 라인을 생산하는 기지로 활용될 겁니다. 지은은 멍하니 회장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 치는 철수와 영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진 항아리 파편 속에 스며든 붉은 김치 국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피땀이 서린 그 흔적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술 판권료와 수익금, 제 개인 통장이 아니라 옥분 재단을 설립해서 전액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돈 없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은의 말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눈앞에 두고 전액 기부를 선언하다니. 철수와 영희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아, 김지은, 너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기부를 해?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한테 나눠줘야지. 내가 내 오빠야. 핏줄이라고.
철수가 거품을 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싸늘한 눈빛으로 오빠를 쏘아보았습니다. 핏줄? 오빠가 언제부터 나를 핏줄로 생각했어? 엄마 장례식장에서 돈 내놓으라고 난동 부릴 때, 아니면 내가 담근 김치에 소다 붓고 망가뜨릴 때, 그것도 아니면 깡패들 불러서 엄마 공장 밀어버리려고 했을 때, 그건 오빠랑 언니는 자격 없어. 엄마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근데 두 사람은 그 마음을 짓밟았잖아. 이제 와서 가족인 척하지 마. 역겨우니까. 지은의 서리빨 같은 일갈에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역시 옥분 여사님의 따님답습니다. 그 조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지은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철수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그가 계약했던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부동산 업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철수의 멱살을 잡아 올렸으니까요. 김철수 씨, 상황 파악되시죠? 이 땅 당신 거 아니랍니다. 근데 나한테 5억을 받아먹고 15억짜리 위약금 물어야 할 가계약서를 썼네. 이거 명백한 사기인 거 알지?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동생을 잘 설득해서. 설득은 무슨. 야 얘들아. 뭐하냐? 작업해라. 부동산 업자의 눈짓에 덩치 큰 깡패들이 철수를 에워쌌습니다. 돈 못 갚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장기는 튼튼하지. 새우잡이 배라도 타야 이자라도 갚을 거 아니야. 끌고 가. 안 돼. 살려줘. 지은아, 오빠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빚 좀 갚아줘. 철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지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데려가세요. 저 사람은 저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지은의 차가운 거절에 철수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깡패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의 비명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마당에 있는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모두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무장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김영애 씨. 아직 정산할 게 남았습니다. 정산이라니요? 전 계약금 받은 것도 없는데요? 아까 김치에 넣으셨던 하얀 가루 기억나시죠? 그거 성분 분석 들어갔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심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네, 마약이요? 아니에요. 전 그냥 조미료인 줄 알고 암시장에서 산 건데 불법 암시장에서 구매하셨으니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군요. 게다가 어머니 유품인 폐물들 몰래 훔쳐다가 파셨죠? 그것도 절도죄로 고발 들어갈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엄마 거 가져간 게 무슨 죄야?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들이닥쳤습니다. 영희는 수갑을 차면서도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언니 감방 가는 꼴 보고 싶어? 100억 생겼으면 변호사라도 사줘야 할 거 아니야. 이 독한 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영희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도 경찰차 문이 닫히며 끊겼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텅 빈 마당에 주저앉아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긴 싸움을 끝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파주의 옥분내 김치 공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의 후원으로 최신식 위생 설비를 갖췄지만 마당의 장독대는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김지은 명인의 프리미엄 김치는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김치로 등극했습니다. 백화점마다 지은의 김치를 입점시키기 위해 줄을 섰고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 4시면 일어나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손수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오늘도 김장 봉사하는 날이죠? 트럭 몇 대나 보내면 됩니까? 대성그룹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올 정도로 지은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네, 회장님. 이번에는 보육원하고 독거노인 분들께 보낼 거라 5톤 트럭 3대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지은은 밝게 웃으며 전화를 끊고 공장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옥분 나눔재단의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 수십 명이 즐겁게 배추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들 틈에 섞여 땀을 흘리며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반면 서울역 지하도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구석진 곳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떡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바로 철수였습니다. 그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신분증까지 빼앗기고 도망쳐 나와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새우잡이 배에 팔려가기 직전 간신히 탈출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료 급식소 줄에 서서 배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김치 좀 더 줘요. 김치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우리 엄마 김치는 아니랬는데. 철수는 배급받은 깍두기를 씹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팔아치우려 했던 어머니의 김치가 이제는 사무치게 그리운 맛이 되어 그의 혀끝을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워요. 주는 대로 먹지 말이 많아? 뒤에 사람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배식하는 아주머니에게 면박을 당하고 구석으로 밀려난 철수. 그는 차가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역산의 대형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제의 인물입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K푸드 열풍을 이끌고 있는 김지은 명인. 그녀가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의 지은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번듯한 공장과 행복해 보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목이 메어 밥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밥알이 섞인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식판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지. 철수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그를 피해갈 뿐이었습니다. 영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와 정가자라는 낙인 때문에 취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지방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품을 휘감고 다니던 그녀의 손은 독한 세제 때문에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깍두기 좀 더 갖다 달라니까 왜 이렇게 굼떠? 손님의 고함에 영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영희는 쟁반을 들고 서빙을 하다가 식당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옥분 내 김치 광고가 실려 있는 달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지은이의 정성이라는 문구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영희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자신이 버렸던 그 소중한 가치들을 뒤늦게 깨달으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다시 파주의 옥분내 공장. 해질녘 지은은 뒷마당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깨진 독들이 있던 자리는 말끔하게 정리되었고 그 자리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치명인 김옥분 여사, 여기 잠들다. 귀로 담그고 마음으로 익히다. 지은은 비석 앞에 갓 담근 김치 한 포기와 하얀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낡은 비밀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 귀로 담근다는 문구 아래에 지은이 새로 적어 넣은 문장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김치는 기다림이다. 욕심을 버리고 시간을 믿고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지은은 눈을 감고 장독대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들리세요? 김치 익어가는 소리, 우리 사는 소리. 바람결에 어머니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장하다. 참말로 장하다. 지은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그녀가 지켜낸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탐욕은 모든 것을 잃게 하고 나눔은 모든 것을 얻게 한다는 단순한 진리. 김치 한 포기에 담긴 그 깊고 진한 인생의 맛을 지은은 이제 세상 모든 사람과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옥분내 장독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향기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